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1학기 실험설계와 평가 과목을 담당하게 된 오영삼 교수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드네요. 수업을, 참,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도 고통이겠지만 가르치는 교원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뭐 귀찮다 안 귀찮다 다 떠나서 학생이 없는 이게 텅 비어 있는, 물론 지금 앞에서 지금 영상 찍어주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답답하기도 하고. 이 와중에 한번 출석에 한번 불러볼게요. 예, 김혜경 선생님, 이주연 선생님, 박재현 선생님, 이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한지팽, 그 다음에 만다 있지, 그런 것 같아요. 나 잘 모르겠어. I'm sorry to my terrible pronunciation. 김주시 선생님, 배지호 선생님, 정기주 선생님, 진남희 선생님, 진동명 선생님, 발음이 어떻게 하냐. 티소 부즈마, 스 부즈마, 유콩콩, 공공,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지. 이렇게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이렇게 있고요. 뭐 오랜만에 복학학생 선생님, 새학기 학교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 뭐 많을 거예요. 특히 이게 외국 학생은 4명 정도가 있는데 얼마나 한국말을 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제가 이거 영어 수업이 아니라서 영어로 수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래요. 이 과목을 제가 지금 아마 조교가 연락을 했을 건데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제 이름을 치면, 검색에 제 이름을 치면 오영삼 뭐 실험 설계와 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비밀번호는 제 방번호예요. 앞에 4자리 붙여서, 앞에 0 붙여서 제 방번호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저랑 여러가지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수업에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먼저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수업, 실험 설계와 평가 수업은 전반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다는 말은 이 수업을 들을 때 선수 과목이 좀 필요해요. 영어로 prerequisite이라고 하죠. 선수 과목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최소한 2과목 이상의 선수 과목이 필요합니다. 한 과목은 조사 방법, 3과목 정도 필요하겠네요. 하나 조사 방법론, 두 번째 기초 통계가 필요해요. 뭐 세 번째는 딴 거 있지만 요 2개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요 2가지 정도의 과목을 미리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이 과목을 학부 때나 혹은 대학원 때 안 들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이 과목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과목 안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건 못 따라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말 그대로 실험 설계와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초 과목을 막 설명하면서 이렇게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제가 지금 더구나 이렇게 동영상 강의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뭘 알고 뭘 모르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업보다도 훨씬 더 힘들다는 말을 먼저 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통계나 어떤 방법론을 잘 모르시는 분은 미안하지만 이 수업을 안 들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올해 제가 과제를 내드릴 건데 과제가 소논문을 하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논문을 그냥 뭐 쓰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통계 분석해서 자신의 주제에 맞춰서 데이터 통계 분석해서 이렇게 페이퍼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자료 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통계 자체를 SPSS를 아마 할 건데 뭐 스타타도 괜찮고 뭐 괜찮습니다. 못하시면 아예 못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통계를
못 들으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 처음부터 과제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저를 이렇게 막 비난하시거나 나중에 가서 왜 F4 줬냐, 아 교수님 저한테 뭐 D라도 주지, 안 돼요. 페이퍼를 못 쓰시면 제가 드릴 수가 없기에 제가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일정 정도의 통계 지식을 갖추신 분들이 이 과목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랑 수업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 뭐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성적 안 드릴 겁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페이퍼를 안 가지고 오시면 성적 안 드릴 거예요. 이거 일반 대학원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문 쓰셔야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똑같은 과목을 예전에 3년 전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똑같이 가르쳤어요. 네.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학생들이 저를 비난을 하고 했습니다. 그것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똑같이 가르칠 겁니다. 커리큘럼 똑같아요.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원망하시지 말고 싫으시면 처음부터 듣지 않기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예. 저 성격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죠? 저는 원래 성격 그래서 하고 싶은 데는 해요. 뭐 선생님들 뭐 상황에 제가 맞춰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할 거고, 못하시면 사전에 이 수업 말고 뭐 다른 수업, 다른 과, 뭐 다른 수업 있으니 그 수업을 먼저 들으세요. 이 수업은 통계를 통해서 실험 설계의 메커니즘을 맞춰서 논문을 쓰시는 10장에서 20장 정도의 소논문 쓰시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사회과학 통계 방법론, 그러니까 논문 쓰시는 법 3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드리는 과제를 충분히 따라오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좀 외국 학생들 내 말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영어로 말하면 좀 그런가? 영어도 할 수 있나? 이게 영어를 잘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뒷 영상부터는 제 컴퓨터에서 제가 PPT 띄워서 바로 할 거예요. 아마 제 얼굴이 안 나올 겁니다. 제 목소리랑 제가 컴퓨터 PPT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페이퍼, 통계 프로그램 돌리는 거, 이런 것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사항 같은 건 전부 다 그렇게 할 테니까 아마 제 얼굴은 웬만해서는 이제 잘 안 나올 겁니다. 혹시나 제 얼굴 모를까봐 여러분들이 오늘은 특별 제가 출연해요. 물론 제가 좀 되지만 혹시라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제가 유튜브도 만들었어요. 제가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팔자에도 없는 유튜브도 하고 있으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보나 이런 것을 빨리빨리 최대한 빠른 시일에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은 카톡을 통해서 빨리 저한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논문 과제를 명확하게 해 주시지 못하면 제가 성적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유튜브에다가 보셨으면 반드시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봤다. 네, 이런 거 봤다. 뭐 학번 이름 혹은 이름만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보시고 나서 뭐 이래 했다. 뭐 코멘트도 좋고요. 네, 제가 뭐 이게 뭐 영상이나 목소리, 소리 이런 거 다 코멘트 해주셔도 좋습니다. 단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 가지 못하는 거 있어요. 첫 번째, 자막 못 넣습니다. 교수님 무슨 말 하시는지 잘 몰라서 혹시 자막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못해요. 제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자막 넣는 거 시간 엄청 걸려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통 1시간 반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1시간 반을 영상을 자막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못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유튜브처럼 뭐 빛나는 기술 그것도 못해요. 제가 방법을 모릅니다. 그거 혹시나 뭐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영상 드릴게요. 그거 해주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뭐 오케이 하겠지만 제가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제가 찍는 강의만 올려드릴 테니 거기에 대한 강의에 대한 내용 혹은 소리나 빛 같은 내용만 조금 코멘트 주시면 제가 혹시 좀 고칠 거 있으면 그거 고치도록 해볼게요.
그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건 있을 거예요. 아마 SPSS 통계 패키지를 저희가 사용합니다. 혹시나 내 집에 당연히 대부분 통계 패키지 없으시겠죠?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조교한테 알려주시면 조교가 깔아줄 거예요. 그러니 혹시 통계 패키지가 없다 하고 생각하시는 친구 선생님들은 노트북을 가지고 학교 오세요. 그럼 학교에서 깔아줄 겁니다. 그 방법 말고 저도 몰라요. 저도 조교가 깔아줬거든요. 학교 라이센스 받아서 학교 라이센스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 SPSS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학교 IP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열리긴 열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라이센스가 꺼지면 사용이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학교 라이센스를 받아서 학교에서 무선으로 들어가는 방법 있죠. 그 방법을 타고 들어가셔야지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통계 패키지를 어떻게 깔지 모르고 없다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조교한테 학과 조교한테 오재영 조교한테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잘 못한다 하는 분들은 굳이 이 과목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목은 철저할 정도로 논문 쓰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석사나 박사 논문 쓰시는 분들 위주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한다 할 수가 없어요. 예,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딱 한 석사 졸업생 내지는 박사 1년 차의 기준으로 제가 수업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 수업에 대해서 안 드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영상을 보고 질문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카톡에서 들어오셔서 저에게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한 1번 조건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서 항상 잘 되시기를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다 우리나라에서 좀 빨리 완치돼서 국민들이 완치되어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5,000명, 6,000명 천 단위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쉽게 그렇게 결정을 못할 거고 이 상황이라면 이번 학기 내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강의를 찍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이어지는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항상 건강하기를 조만간 뵙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2020 학년 1학기 일반대학원 실험설계와 평가를 강의할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사회복지융합전공 오영삼 교수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지금 요 앞 영상에서 제가 수업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잠시만요. 제가 이거 물 좀 가져올 때까지 노래 틀어드릴게요. 좀 듣고 계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나온 노래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키신의 라우마니노프 2번입니다. 자, 꼭 BJ 같네요. 그죠? 자, 오늘 이제 강의를 제가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수업 강의하는 것처럼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 듣으시는 선생님들하고 저랑 좀 수업 자체에 대한 내용, 전반적인 이야기 뭐 그런 거를 조금 진행할까 합니다. 같이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지금 조금 그래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따라오실지 이해하실지 이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뭐 등등등 사실 제가 대면으로 뵙게 되면 뭐 해드릴 이야기가 많고 하는데 사실 좀 저도 조금 힘듭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그래도 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5 정도 전체 설정 뭐 제가 그냥 이거 쓰면서 칠판이 없으니까 쓰면서 제가 좋아하는 코볼트로 어이구 잠시만요. 세팅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네. 제가 세팅을 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더듬. 네. 제가 이거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굿. 제가 좀 몇 분 지났는데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강의가 이제 실험설계와 평가 과목이고 이번 학기 전반적으로 수업에서 할 내용은 우리가 직접적인 실험을 뭐 만나서 하면 좀 좋겠지만 쉽게 될 것 같진 않고 아마 2차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실험적 기법이라든지 어떤 실험의 요소, 분석, 그 다음에 주의할 상황, 과연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평가를 해야 될지 뭐 이런 내용이 수업 전반에 흐르고 있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실험 설계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과학 통계 방법이랑 그 다음에 기초 통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 그냥 이 수업 자체를 들으면 좀 생뚱맞아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 수업이 기초 통계나 기초 사회과학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심리학 수업처럼 실제로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물론 이게 좀 만나서 수업을 했었으면 사실 그런 거를 우리가 진짜로 수업 시간에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당장 지금 우리가 만나서 뭘 못 해보니까 어떤 대리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실험 그러니까 요법처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태반이 연구 방법론, 통계 방법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통계 방법론을 너무 미숙하신 선생님들이나 힘들어하신 선생님들은 살짝 이 수업을 굳이 안 들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던 이유도 거기 있고요. 또 모르겠네요. 학부생들이 이 수업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학부생들한테는 제가 크게 막 바라지는 않아요. 뭐 이 수업을 통해서 뭐 논문을 뭐 제가 대학원 선생님들처럼 막 강조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대학 생활 동안 이런 수업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들 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어떤 뭐 전반적인 실험 내용 이런 것보다는 어떤 기초적 통계 방법부터 뭐 전반적인 리서치 연구, 뭐 어떤 실험 뭐 등등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크게 뭐 복잡한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아는 내용이 없는 내용 뭐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기 전에 이제 연구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연구 이전에 학문
학문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우리가 흔히 학문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학문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나는 1. 인문학이 있고요. 그죠? 2. 과학, 흔히 말해서 이제 자연, 뭐 공학, 뭐 이학,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연과학이라고 말하는 그런 학문들이 우리가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 학문 인문학 그러면 가장 인문학의 중심되는 3대 세 가지 인문학이 뭘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3대 인문학 그러면 보통 문, 사, 철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문학, 사학, 철학 이야기를 하고 세 가지 형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과학 이야기하면 뭐죠? 화, 생, 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 생물, 물리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게 인문학과 과학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오늘 이 실험 설계나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으면 이게 좀 왜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전반적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세 가지가 사실상 인문학과 과학의 어떤 기본 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학문의 발전 형태가 조금 달라요. 예전에 아주 뭐 고전 영역에 있을 때 이때는 인문, 문사철, 화생물이 나눠지지 않은 시대. 그때는 말 그대로 다 했어요. 예전에 보면 그 다빈치인가 보면 그림도 그렸다가 만들었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대 시대 때 보면 학문의 개념이 분류가 안 될 때는 그냥 흔히 말해서 똑똑하고 돈 많은 노예나 돈 없는 사람은 공부를 할 수 없었죠. 그때는 학문 자체가 일종의 어떤 귀족이 하는 유의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하루는 사람 좀 봤다가 사람 피부나 이런 거 고쳐봤다가 또 하루는 시도 읊었다가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학문 틀 자체가 이렇게 문사철, 화생물 나누기 전에는 다 했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게 구분 안 되고 다 했다는 게 남아있던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PhD예요. PhD 약자가 Philosophy of Doctor잖아요. 여기에 철학 박사라는 뜻이죠. 철학 박사. 그죠? 그러니까 PhD PhD of Social Work, PhD of Public Administration, PhD of Engineering. 그러니까 다 철학 박사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학을 하든 이학을 하든 PhD는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 박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때 말했던 철학이라는 것이 학문의 통합성을 이야기할 때 그 PhD의 개념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거든요. 아마 서양에서는 그게 그대로 남아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기까지 완벽한 역사적 지식은 없지만 학문적 틀에서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문사철과 화생물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보여야 될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 특히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이게 보면 이 철학과 빨간 걸 칠게요. 이 철학과 지금 물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는 이 철학이나 물리가 같은 지위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화학 생물은 이 물리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이 물리의 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도 잠시 한번 해볼게요. 문득 궁금해서 이렇게 이 물리가 흔히 말해서 신의 위치에 있죠. 왕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의 법칙 따라 이것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영화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 마지막에 보면 물리에 따라서 물리가 어떤 새로운 법칙에 따라서 이 형태가 다 바뀌잖아요. 영화 혹시 이제 인터스텔라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셨으면 좀 이해가 쉬운데 바뀝니다. 어떤 물리 법칙에 따라 바뀌면 화학이나 생물도 함께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리가 절대적인 힘을 차지하고 있죠. 과학에서
법칙이니까, 물리 법칙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력이 만약에 다른 형태로 작용된다면 당연히 지구상에 있는 생물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철학은 어떤가라는 말인가요? 과연 어떤 철학의 흐름에 따라 이 문학이나 역사가 바뀌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과학처럼.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바뀌었죠. 그게 언제냐? 특히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 때 그랬어요. 뭐야 이거. 특히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뜹니다. 이상한 광고가 저거 떠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해요. 예전에 뭐라고 하지? 막 마녀 사냥 같은 거 할 때 저 사람 마녀다. 막 하늘 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마녀 사냥해서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빗자루 타고 날아. 물리 법칙이. 근데 그때는 신학과 철학이 동등했으니까 철학에 따라서 문학과 사학이 막 다 바뀌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그때는 철학이 물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죠. 저 정말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빗자루 타고 날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된다. 철학이 신학에서 철학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범주화되고 세분화되고 나눠집니다. 즉 철학이 어떤 왕의급의 어떤 위치에서 선생님급으로 이렇게 낮춰지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인생의 멘토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다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세상에 흉흉하다 보니 이상한 사람도 이상한 집단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일은 없죠. 즉 철학이 분류되고 세분화되면서 내가 철학에 대한 일종의 선호를 가지는 거지 철학이 물리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인문학의 관점과 과학의 관점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현대 학문에 와서 적용되냐면 보통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 논문을 이야기할 때 임팩트 팩터란 말을 좀 씁니다. 임팩트 팩터라는 말 혹시 그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임팩트 팩터라는 말을 좀 씁니다. 이게 제가 여기 따라올게요. 임팩트 팩터 이거 다 지우고 어떻게 지우더라? 여기 있다. 다 지우고 임팩트 팩터란 말을 써요. 이거 이게 보면 피인용 지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로 볼까? 좀 잘 설명돼 있나? 자, 이렇게 임팩트 팩터인데 보통 이런 거예요. 2년 동안에 퍼블리시드 된 논문, 한 저널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행정학회라는 저널에서 한 2년 동안에 한 100편이 나왔어요. 100편의 논문이, 2002년, 2003년, 2004년을 기준으로 2002년, 3년 동안 100편의 논문이 만약에 100개의 인용을, 다른 논문을 통해서 100개 인용을 받았다. 그러면 100분의 100이니까 1이 되겠죠. 100분의 100이니까 1이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봤을 때, 계산해 봤을 때, 50편이 5000번에, 5700번에 사이테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논문의 임팩트 팩터가 115가 되는 겁니다. 115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가 1.0, 2.0, 과학은 이 임팩트 팩터가 6, 7, 10, 좋은 거는 몇십, 한 100까지도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과학류는 보통 보면 임팩트 팩터가 되게 낮아요. 엄청 낮습니다. 해봤자 한 0점대, 1점대, 2점대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팩트 팩터가 높을수록 대부분 전에 좋긴 한데 이게 학문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임팩트 팩터가 얘들은 법칙이나 무엇이 달라지면 그사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그걸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쏠림 현상이 일어나죠. 당연히 과학은 임팩트 팩터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인문사회과학은 내가 아무리 어떤 A라는 이렇게 A 철학이 유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얘를 싫으면 안 쓰면 그만이에요. 안 쓰면 그만.
나는 그냥 비철학이 좋음. 이거 내가 이용할 거임. 이렇게 되면 내가 IA 철학이 아무리 유행한다 하더라도 그냥 B 철학을 쓰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어떤 철학 혹은 그 우리 경제에 보면 신자유주의 같은 어떤 일종의 어떤 철학이 아무리 유행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 나는 예전에 어떤 정부주의적 논리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주의 어떤 이런 게 좋다고 하면 그걸 쓰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이니까. 즉 예전에 같으면 중세시대 같으면 말이 안 되죠. 무조건 하나만 믿었어야 되니까. 근데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굳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 전체 영역에서도 임팩트 팩터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 훨씬 낮은 겁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가 낮다고 해서 과학이 인문학보다 높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 바보나 하는 헛소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저널 보면 임팩트 팩터가 막 10 넘고 15가 되는데 뭐 인문사회과학 저널 뭐 2나 3밖에 안 돼라고 해가지고 2, 3밖에 안 되니까 과학보다도 뭐 10분의 1만큼 안 좋은 저널이 아닐까라고 혹시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건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예요. 그리고 조금 여담이지만 보통 한국에도 KCI 지수로서 임팩트 팩터가 나오고 원래는 이제 미국의 전 세계에서 나오는 국제저널 SSCI나 SCI에서 임팩트 팩터가 나오는데 보통 제가 과학은 모르겠고 과학은 보통 한 6, 7 정도 이상 되면 괜찮은 저널이라고 하고 사회과학은 제 생각에 임팩트 팩터가 한 1만 돼도 굉장히 좋은 저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1년에 이 논문 그 저널에서 나오는 논문이 평균적으로 한 번만 사이테이션을 인용을 받아도 굉장히 좋은 저널이에요. 예. 그게 학문의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 논문 제 거 홈페이지 구글 스칼라의 홈페이지 보시면 이런 제 저널에 뭐 소셜교육 헬스케어 보면 제가 뭐 24, 그러니까 3년 동안 앞으로 4년이니까 3년 동안 원래 평균적으로 여기 한 1 정도 나오는데 제가 24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한 8배 정도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를 평가할 수는 있지만 어떤 저널 자체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힘들죠. 예,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논문 쓰시고 하실 때 저널 자체에 대해서 이 저널이 정말 좋은 저널인가라고 생각하실 때 보통 이제 구글에 가셔서 임팩트 팩터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팩트 팩터를 확인해 보시면 이 저널이 얼마나 괜찮은 저널인가 라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지금 이게 무료 버전 쓰다 보니까 20분마다 끊기거든요. 끊기고 혹시 제가 말이 끊기면 다시 붙일게요. 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가 끊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저널이 만약에 소셜워크인 헬스케어라는 거죠. 건강관리와 그러면 여기다 구글에다가 임팩트 팩터를 치면 여기 쭉 나오면 보통 임팩트 팩터 이게 안 나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시면 됩니다. 임팩트 팩터에 보시면 어떻게 보더라? 이게 안 나오나? 랭킹. 모르겠네. 지금 다른 걸 볼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임팩트 팩터가 이렇게 나오죠. 1.029.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저널에서 나오는 논문들은 최소한 1년에 모든 페이퍼가 최소한 1년에 1개 이상의 인용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 뭐 제가 냈던 페이퍼인데 뭐 이런 거고 사회과학에서 뭐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이런 거 볼까? 소셜 사이언스 매트는 제가 좀 좋아하는데 2.733점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저널은 1년에 최소한 2.7 정도, 2.7회 정도, 그러니까 평균 거의 3회 가까이 참고
뭐 인용이 달린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냈던 저널보다 그 한 3배 정도 높은 지수가 나오죠. 예, 굉장히 좋은 저널입니다. 거의 흔히 말 탑 저널.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이 정도쯤 나오는 저널은 거의 탑 저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아요. 2점대에서 3점대 사이쯤 나오는, 보통 노년학에서 좀 제일 좋은 저널이 제넌털러지 같은 것도 한 1.6, 거의 탑 저널입니다. 제넌털러지도 그리고 지스트도 마찬가지고 3.16, 굉장히 높은 저널이죠. 그러니까 요 정도쯤 나오면 전 세계에서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지식이 배출되는 저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또 이런 것도 궁금하죠.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 NCS라는 말 들어봤죠? NCS 이게 뭘까요? 우리 대학원에 이 정도 NCS 뭐 내셔널 뭐 우리 한국에서 치는 이런 거 말고요. 이거 뭐 내셔널 뭐라고 했더라 이거 약자가. 이게 아니라 네이처 네이처 임팩트 팩터. 와, 보시죠. 40이 넘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탑 수준이 3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10배 넘습니다. 네이처. 그럼 C는 뭘까요? 캔서, 셀이에요. 36좀 나오죠? 그 다음에, 사이언스. 그러니까, NCS, 학문 영역에서 NCS라고 부르면 네이처 사이언스 셀 정도 페이퍼입니다. 본지가 있고 자매지가 있는데, 자매지는 흔히 말해서 본지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확대하려고 나오는 저널. 여러분, 우리 옷 같은 것도 보면 뭐, 어떤 명품 보면 명품 브랜드, 세컨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매지가 있고 본지가 있는데, NCS 본지에 한 번 정도 내면, 물론 이게 학문마다 달라요. 바이오 계열은 좀 잘 나오는 편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게 뭐가 되었든 간에 NCS 본지 정도 내면, 웬만큼 취업이 다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어렵죠. 예, 영역에도. 굉장히 좋은 저널이고, 어쨌든,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사회과학이랑 이쪽 공학이 임팩트 팩터가 이렇게 큰 차이 납니다. 그 차이 나는 이유가 얘가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얘가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물리, 생물, 화학처럼 어떤 영역이 이렇게 쏠림 현상, 그러니까 이 법칙에 따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페이퍼를 참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원래 A라는 이론이 있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틀렸거나 아니면 너무 구식인 거야. 그래서 B라는 이론 혹은 B라는 현상 혹은 B라는 어떤 무엇이 옳다고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1로 갑니다. 고고고고 다 1로 가버려요. 딴 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예전에 피처폰 쓰셨잖아요. 스마트폰 전에. 피처폰 때는 얘가 피처폰이야. 얘가 피처폰 때는 얘가 좀 괜찮았어요. 얘 좀 괜찮았다고. 굿드.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다 갈아탄 거지. 다 갈아타버렸어요. 이렇게. 누가 쓰겠냐고. 요새 피처폰을 누가 써요. 뭐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너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다 쏠리지만 얘는 좀 다르다는 거죠. 얘는 피처폰과 스마트폰 간의 관계가 아니라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뭐 그런 거? 어떤 사람은 한글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한글, 아리아 한글. 어떤 분은 그냥 워드 프로세서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각각 본인이 쓰고 싶은 거 쓰시는 거잖아요. 손에 맞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학문의 어떤 쏠림 현상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이야기를 길게 해 보았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그런 이야기 좀 할까 해요. 자, 그러면 갑자기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드디어 이제 사회과학 그럼 사회과학은 세 가지가 아니라 보통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경제, 정치, 혹은 뭐 정책, 사회학, 그리고 심리학.
소시올로지, 사이콜로지, politics, economics 보통 이게 네 가지 형태의 4대 사회과학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 우리가 지금 하시는 이 행정학이 보통 요쪽 영역 사실 행정학이 있는 학문이 일본, 우리, 미국 정도인가? 대부분 나라에서는 행정학이란 Public Administration이라는 학문 자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디파트먼트가 없어요. 그냥 Politics라든지 Policy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Economics, Sociology, Psychology는 다 있습니다. 아, 참 아쉽게도 우리 학교에서는 심리사회학과가 없죠. 경제학과는 2개나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아쉬워요. 우리 학교에 이게 없다는 게. 우리 학교에는 그래서 부경대학교는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요 2가지가 좀 없는 거 아쉽고, 심리를 하시는 사회나 심리를 하시는 교수님들은 좀 있으세요. 뭐 교양대학원이나 교양대학원은 저 융복합 학과나 몇몇 있는데 요걸 따로 디파트먼트는 없어요. 학과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봐. 인문학이랑 과학 요 2개가 어쨌든 융합된 형태가 사회과학입니다. 융합된 형태가 사회과학이에요. 왜 근데 이게 갑자기 융합되었냐? 있으니까 뭐 붙이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중세시대 때 보면 흔히 암흑시대라고 부르죠. 왜냐면 왜 암흑시대가 불렸냐면 그냥 하나밖에 없어. 신이 다예요. 뭐 신의 말씀, 카톨릭이 말하는 신의 말씀 말고는 뭐 쓸모있는 게 없는 거야. 뭐 말하면 뭐 다 마녀사냥 해버리고 뭐 잡아가고 뭐 심지어 그거 뭐죠? 뭐냐 천동설, 지동설 이야기하고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막 아니라 그러고 종교 재판 해버리고 뭐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암흑기일 수밖에 없죠. 뭐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중세가 끝나고 뭐가 와요? 현대, 모더니티, 현대가 옵니다. 현대에 오고 나서 만약에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건 현대에 옵니다. 한 1900년대 이 현대에 와서 하나의 사조가 나타나요. 하나의 사조. 이게 뭐냐? 실증주의예요. 실증주의. 갑자기 실증주의 너무 궁금하다. 실증주의. 이거 뭘까? 자, 또 이렇게 갖고 올게요. 실증주의. 포지티비즘이라고 부르는 실증주의를 갖고 오겠습니다. 끄고 실증주의, 포지티비즘. 뭐 좀 말이 어려워요. 뭐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조금 보면 이게 딱 한 문장을 볼 수 있는데 뭐가 에서 가장 강력한 말일까? 이게 콩트에서 개발됐고 쭉쭉쭉쭉쭉 오다가 여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런 거 과학적 방법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과학적 실증주의에 가장 하고 쭉쭉쭉쭉 이 형이상학을 대체한다고 봐요. 형이상학이라고 하죠. 형이상학을 대체하고 이 과학주의랑 굉장히 짝이 잘 맞아요. 그러면 과학주의란 자연과학의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뭐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이 논리실증주의에 흥미를 잃은 지 오래다. 뭐 이래야 제가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할게요. 조금 다른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깊게 뭐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이 실증주의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실증주의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증거 기반주의예요. 증거를 대라고. 막 제가 뭐 빗자루 타고 날아간다. 그러면 오히라고 나한테 빗자루 타고 날아가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실증주의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읽어드렸던 과학적 방법론이라든지 콩트 같은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반드시 어떠한 증명을 댈 수 있는 것들, 증명을 되지 않고 어떤 형이상학이나 증명될 수 없는 형이상학이나 이상주의가 아니라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각이나 경험에 기반한 실증에 기반한 것이 어떤 실증주의의 어떤 기본 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할 수 못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실증주의자 연구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실증주의가 뭘 만들어내냐면 일종의 방법주의를 만들어냅니다. 방법주의. 메서돌로지라고 하죠. 메서돌로지를 만들어내요. 방법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이 방법주의가 뭐냐? 방법론이 뭐냐? 어떤 사실, 리얼리티, 사실, 실제는 어떤 실증, 그러니까 증명돼야 되고 실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존. 실존주의인데 이게 뭐 철학까지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사실이라는 것은 실증, 증명이 돼야 되고 실제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만지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존재하는 것에 기반을 두는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 실증주의는 뭐 다른 수업이나 뭐 들어봤겠지만 질적 연구라든지 얘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방법론을 사실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더 맞죠? 이 방법론의 이 실증주의라는 것이 이 양적 연구를 태동시켰던 완성시켰던 가장 큰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방법론. 물론 질적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타의 뭐 지식을 만드는 수많은 연구에서 다 방법론을 쓰지만 우리가 흔히 방법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양적 연구입니다. 예. 양적 연구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 아파라. 이 양적 연구고 그리고 양적 연구를 가장 대표하는 게 통계죠. 사회과학에서는 이 통계를 가장 많이 씁니다. 예, 가장 많이 씁니다. 통계. 통계의 다른 이면 어떤 모형이죠. 통계 연구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씩 하셨던 뭐 만족도 조사라든지 서베이하는 그 서베이부터 시작해서 질적 연구, 뭐 실험 설계 등등 모든 것은 연구 모형입니다. 연구 모형. 이 연구 모형에는 당연히 연구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연구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연구 질문을 통해서 연구 가설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연구 질문, 연구 가설, 그리고 연구 가설을 포괄하는 게 일종의 모형이죠. 모형들. 다 이제 그 조사 방법론이나 이런 데서 다 들어보셨죠? 사회과학 뭐 조사 방법론 다 들어보셨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설명해 보면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실증론에 기반한 어떤 방법론 체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 이 방법론 체계에 방법론이라는 것은 특히나 양적 연구에 영향을 줬고 양적 연구의 태반은 통계를 이용한 연구 모형의 검증에 가장 큰 핵심을 둡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과학을 한다, 뭐 양적 연구를 한다 했을 때 전반적인 이 큰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연구 모형이 뭐 얼마나 어렵냐? 뭐 되게 쉬워요.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밤에 라면을 먹으면 여기서 밤에 한 달간 라면을 먹으면 살이 정말 찔까? 뭐 이거 왜 틀렸지? 한 달간이구나. 찔까? 라는 질문을 누구나 가질 수 있죠. 라면, 뭐 다른 라면, 여기서 뭐 진라면도 있고 신라면도 있고 뭐 등등등 뭐 그런 라면이 있겠지. 정말 살이 찔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막 보니까 라면 먹고 잔 아이들이 막 퉁퉁퉁 불어있고 막 살찐다고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는 거죠. 연구 가설 1. 밤에 땡땡 라면을 먹으면 한 달간 대충 내가 봤을 때 살이 2kg 이상 찔 것이다. 이게 나의 연구 가설이에요. 간단하죠? 아주 뭐 쌈박한 가설입니다. 여기 뭐 라면이 싫으시면 뭐 좋아하시는 탕수육 등등등 뭐든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그래요. 맥주도 넣어줘도 좋고 살이 찔 것이다. 이게 뭐다? 이걸 증명하면 이게 연구 모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독립 변수는 뭐다? 그러면 라면의 뭐 개수 같은 거겠죠.
그래서 라면에 뭐 면, 예를 들어서 개수 곱하기 일수, 이면 뭐 1 곱하기 뭐 30 때리면 30개가 라면의 양. 이게 독립변수예요. 다른 말로는 이게 뭐다? 원인. 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 원인, 이유가 독립변수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뭐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초등학교 애들 때 한번 실험해봤어요. 다 알더라고. 그럼 종속변수는 뭐다? 불어난 사례예요. 킬로그램. 이게 종속변수예요. 이게 종속변수입니다. 이게 독립과 종속변수죠. 그죠? 뭐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독립변수가 이렇게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모형이잖아? 그러면 뭐 모형을 그려볼까? 심심한데? 이런 거? 뭐야. 글자 넣기. 라면, 양. 그리고 내가 찐 살 한 달간. 아이, 또 틀렸다, 씨. 묶어버려야지. 네. 이게 연구 모형. 라면과 살의 관계. 입니다. 중간에 놔두고. 자, 이게 연구 모형이에요. 쉽죠? 너무 쉽지 않나? 내가 이걸 진짜로 내가 그 초등학교 다녔는데 조커나 이렇게 설명해 봤다니까요. 다 알아들어요. 이거 못 알아듣는 애가 없어.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굉장히 미안하지만 학교를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뭘 할 방법이 없거든요. 아시겠죠?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예. 할 수 그렇잖아요. 조금만 쉴게요. 나 목이 아파가지고. 또 음악 틀어드릴게요. 목이 아파라. 자,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연구 모형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다른 식으로 연구 모형을 만들 수 있지 물론입니다. 이거 내가 비슷하게 또 해볼까? 이게 연구 모형 1이고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해요. 혹시 이런 질문을 가능하지 않을까? 한 달 열심히 했는데 근데 문득 뭔가 남녀 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 한 달 동안 내가 문득 질문 1을 해보는 거예요. 한 달간 라면을 먹으면 이 찐 살을 고려할 때 남녀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불현듯 할 수 있지 않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달간 라면 먹었을 때 남녀 간에 뭔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왠지 남자애들이 더 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가설을 세우죠. 가설. 남자는 여자보다 라면을 먹었을 때 살이 더 찔 것이다 라는 하나의 가설을 세웁니다. 남자의 살이
여자의. 그러니까 왠지 그냥 느낌이 그냥 그래. 일때 딴 거는 놔두고 여기다 그냥 이런 거예요. 남녀 성별이라고 하자. 남녀 하고 보통 뭐 남자 1로 코딩하고 여자 1로 코딩할까? 뭐 반대로 상관없어요. 이렇게 둬도 연구 모형 이거 됩니다. 라면살이라고 할게요. 라면을 통해 찐 살과 성별과 라면살과의 관계. 뭐 연구 모형 투 이런 거예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워요. 제가 그 조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한 달 동안 먹었을 때 너랑 나랑 누가 더 살이 찔까? 조카는 당연히 저보고 저라 그랬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입사하고 나서 한 3년쯤 넘었는데 군 5kg, 7, 8kg, 9kg 가까이 더 찐 것 같아요. 요즘 좀 많이 빼고 있는데 좀 슬퍼요. 좀 슬픕니다. 자, 이런 게 연구 모형이에요. 자, 연구 질문, 연구 가설, 연구 모형. 어렵지 않죠? 너무 쉬워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연구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만 보면 마치 이게 전부 다 너무나 고정된 사실 같고 변치 않는 사실이지만, 제가 조지 에드워드 펠럼박스의 너무나 좋아하는 말을 여기다 갖다 붙여볼게요. 잘 안 보시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분이 All models are wrong, but some models useful. Some are useful.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모형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은 유용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한 달간 열심히 라면을 먹고 살이 쪄서 뭐 2kg 쪘다고 치자. 이게 마치 이것만 보면 정말 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라면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물론 그럴 수 있죠. 라면만 열심히 먹었는데, 근데 정말 라면 때문에만 그럴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잖아. 라면을 끓이는데 그 라면을 끓이는 물에 자칫 잘못해가지고 누군가 설탕이나 소금을 더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 오류가, 나도 모르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녀 차이를 통해서 남자가 뭐 더 쪘다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내가 계산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중에 아마 200명 중에 한 10명에서 30명 정도가 남녀 차이를 잘못 이렇게 기입을 한 거예요. 모르고 10, 뭐 0, 1 이렇게 잘못 바꿔서. 그러면 이 결과가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것에서 오류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옳은 건 없다는 거죠. 네, 100% 옳은 건 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그러니 분명히 어떤 것에 오류는 발생을 한다. 단지 이 모형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많은 연구를 보면 마치 그 연구가 진짜 같아요. 너무나 확실하고 뭐 너무나 타당하고 이거 말고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을 항상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모형은 틀렸다고. 모든 모형은 틀렸다고. 그러나 어떤 모형은, 대부분의 모형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그래요. 잠시만요. 내가 뭐 자료 하나만 찾고요. 잠시만요. 이게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좀 제가 손에 안 익어서 지금 이게 13분 2분 정도 더 남았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아니고요. 자, 넘어갈게요.
봅시다. 보통 그래서 연구 방법론이나 뭐 어떤 이런 실험 설계나 뭐 요런 것들 그래서 방법론 차원에서 할 때 어떤 수업 방식 그 수업의 루틴을 보면 순서를 보면 보통 조사 방법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뭐 사회과학 방법론 뭐 분석론 사회과학 방법론 1 사회과학 방법론 2 뭐 고급 방법론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나서 뭐 질적 방법론 믹스드 리뷰 같은 뭐 스터디 같은 형태로 많이 갑니다. 일반 대학원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어느 선까지 할 예정이냐면, 그 조사 방법론과 분석론 1, 그러니까 사회과학 방법론을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마 학부, 일반적인 사회과학 계열 학부에서는 조사 방법론 통계를 다 하고 오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를 했다고 가정을 할 거고, 이 연구가 어드밴스까지는 안 가요. 뭐, 약간 어드밴스 가기에 정말 약간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어드밴스까지는 갈 생각이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어떤 실험이라는 개념, 데이터 바라보는 개념, 연구 모형,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뭐랄까 실험적 세팅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방법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자, 조금 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백그라운드 돼요. 아직 이제 시작을 안 했어요. 이제 시작을 안 해서 이제 1강 이제 시작이라서 여러분들 좀 지치시나요? 좀 목이 좀 아파서 실험설계 평가 1강 자 과학적 탐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과학적 탐구 이야기. 도대체 과학적 탐구 이게 도대체 뭔가 제가 살짝 이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좀 적어놓은 거 조금 따올게요. 일단 이렇게 제가 아까 수업하기 전에 적어놨는데 좀 나오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더 키울게요. 키우면 다 보이겠지? 네. 자, 자, 뭐 이런 겁니다. 자, 보통 과학적 방법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읽어볼게요. 과학적 방법이란 체계적이며 객관적 방법을 바탕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일반적 방법이다라고 이제 제가 따온 건데 쉽게적으로 과학적 방법 우리가 뭐 이걸 과학적 방법으로 이해해야 된다. 뭐 과학적 수사, 과학적 연구, 뭐 과학적 판매, 뭐 정말 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때 말하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객관적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과학적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뭐다? 원인과 커저리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그 과학적 수사. 그 우리 봉준호 감독님의 살인의 추억을 보면 그 과학적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죠. 이 주인공들 그 이야기 뭐 그 송강호랑 김상경인가? 뭐 그 배우인가? 뭐 그 이야기 할 때 막 과학적 수사를 안 한다고? 이때 과학적이란 방법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다시 돌아갈게요. 라면을 먹고 살이 찐다. 지금 여기가 원인이에요. 그죠? 여기가 원인입니다. 원인, 결과. 그죠? 이거를 순서적으로 치면 이런 거죠. X고 얘가 Y예요. 아주 심플해요. 그지? X와 Y의 관계예요. 그러면 얘를 수식으로 이 Y는 자 내가 살찔 때 그런 말 있잖아. 난 숨만 쉬어도 살찐다. 사람이 어쨌든 뭐 라면 말고도 뭐 딴 거 뭐 먹었겠지. 뭐 기초적으로 그냥 뭐 있다고 쳐요. 그리고 보통 기본 그냥 뭘 하든 말든 들어오는 게 있잖아. 그죠 뭐 그냥 원래 그냥 고정값이라고 해요. 그냥 고정값이라고 하고 bx 여기 b는
보통 라면을 먹어도 사람마다 좀 그 체질에 따라 좀 달리 찌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좀 더 찌는 사람도 있고 덜 찌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몸의 근육량에 따라서 혹은 뭐 체질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날 되게 아팠어. 아픈 사람은 살 덜 쪄요. 아파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라면 양이에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던 뭐가 있냐? 이런 거 좀 넣어볼까? 왠지 좀 이런 거 좀 넣어주면 있어 보이잖아. 수학기호, 여러가지 내가 이게 수학 연산자? 이게 없네. 시간 가니까. 에러 갈게요. 이게 뭐다? 에러. 이 에러예요. 아까 말했잖아. 라면 물에다가 이상한 누가 설탕 탈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녹차를 타면 덜 찔 거 아니야. 녹차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기본 1차 함수예요. y는 알파 플러스 bx 플러스 에러. 이게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값이라고요. 기본값. 여기 y를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냥. 상관없어요.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 이거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죠. 즉, 과학적 탐구 방법에서 오늘 저장을 안 했네?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해야지. 방법에서 이 원인과 결과는 정확하게 말하면 얘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얘예요, 얘. 지금 이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이 쪘으면 왜 쪘는지 증거를 대보라고. 아주 명확한 마대를 제시해 보라는 거예요. 즉 과학적 붙은 대부분의 것들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이 A와 B의 관계에서 이 A에서 B의 관계에서 외생 변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외생 변수를 찾고 통제하는 것. 이게 좀 말에 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외생 변수를 찾고 통제하는 거 이런 거예요. 내가 살이 쪘어요. 살이 쪘는데 이 라면과 이 살의 관계에서 내 라면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사실 밥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응? 나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치킨도 먹고 먹었어.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실험실에 갖다 놓고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다 먹고 살잖아. 과연 이러한 요인들을 다 이렇게 관리 통제하고 나서도 정말 이 라면의 효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때도 정말 이 라면 효과를 보고 싶은 거야. 여전히 라면 효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아까 이거를 보면 이 살을 B1인데 하나 둘 셋 넷이잖아. B2 B3 B4예요. 자, 라면 얘는 살 아니에요. 미안. 얘 뭐다? 밥. 얘 뭐다? 아이스 크림. 얘 뭐다? 치킨. 내가 찐 살. 이런 거예요. 얘는 당연히 라면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다 넣고도 여전히 이 라면에 내가 이거 표시해 줄게. 내가 이런 요인들을 다 이 모형에 놓고도 여전히 이 라면의 효과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통제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형에서 통제했다는 말은 이겁니다. 네. 자, 이 말이 통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이 통제라는 말을 알아야지 나중에 실험 설계나 연구 모형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통제라는 게 뭐다? 통제라는 말은 한국말에서 통제랑 영어의 컨트롤 말이 조금 다른데 우리가 통제했다고 그러면 자 통제해주세요 그러면 다 막는 거잖아.
그쵸? 한국말에서 통제했단 말은 막는 개념이기 때문에 뭘 뺀다고 생각해요. 뭘 뺀다고. 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인사대 건물을 통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이게 통제죠. 근데 통계에서 통제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봐. 방금 내가 이렇게 다 넣었잖아? 다 넣은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점심에 뭐, 내가 이걸 김밥을 하자. 이거 김밥 넣고. 자, 우리 점심에 뭐 먹을까? 처음에는 라면 먹을까? 그럼 좋다고 그럴 거 아니야? 김밥 먹을까? 좋다고 할 거 아니야? 김밥 대신에 그럼 아이스크림 먹을까? 약간 살짝 고개로,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치킨 먹을까? 네, 좋아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래서 통제했단 말은, 이렇게 다 놓고도 여전히 라면에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통제는 우리 한국말의 반대 개념이에요. 다 때려놓고도 여전히 얘의 영향력이 살아있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놓고도, 이거로 다 통제하고도 여전히 라면이 나에게 기호가 되냐, 살이 찌게 만드냐. 사실 막 이거 놓고 했을 때 치킨 때문에 치킨이 절대적으로 살을 막 10kg씩 찌워. 그럼 사실 라면이 통계적으로 안 유의할 수 있어요. 이게 통제된 상황에서 라면의 유의성을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쩌면 아이스크림이나 이거 3개 다 넣으면 라면이 사실 효과 없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4개 중에 라면이 칼로리가 제일 낮습니다. 치킨, 아이스크림, 김밥이 칼로리 굉장히 높거든요. 라면이 이 4가지 것 중에 제일 칼로리 낮아요. 당연히 이거 변수 넣고 돌리면 라면이 내가 찐 살에 통계적으로 안 유의합니다. 즉 다른 요인을 다 통제하고도 라면이 나한테 영향력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예, 통제는 그런 겁니다. 예, 통제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뭐 또 이런 이야기 좀 몇 가지 있는데 자, 봐요. 내가 한 3살짜리 애한테 막 강냉이를, 아무 칼로리 없는 강냉이를 막 줘. 강냉이를 막 준다고. 그럼 애가 시간이 한 1년 지나면 키가 컸겠지? 당연히 3살에서 4살 정도 되니까. 그럼 내가 그럴 거야. 봤지? 강냉이 먹이면 키 큰다고.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어차피 그 3살 애는 밥만 줘도 키가 커요. 등치가 큰다고. 나의 강냉이는 통계적으로 보면 이 유역에 나올 거야. 아마 강냉이 먹을 만큼, 양만큼 키가 클 거예요. 그러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변수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기를 칩니다. 사람들은. 사기를 쳐요. 반드시 사기를 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통계적 방법이나 실험 설계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반드시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냥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맨날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만족도 조사예요. 어떤 수업의 만족도 조사를 제가 굉장히 혐오합니다. 왜 그러냐면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수업 중에 내 수업을 들었잖아? 왜? 그건 내가 좋으니까. 이 수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노인이나 이런 실험 수업을 들어. 많은 수업 중에 특히 학부생들. 그 많은 수업 중에 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얘들은 이미 나를 좋아할 준비가 돼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가르치든 말든 얘들은 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혹은 어차피 얘들은 이런 실험 설계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 수업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 얘들은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어떤 실험 설계에 대한 만족도가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요. 이건 마치 3살짜리한테 강냉이 주고 나서 키 큰 거랑 묻는 거랑 똑같아요. 논리적으로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사실상. 이건 거의 뭐 진짜 3살짜리 애들한테 주는 강냉이랑 제 수업 듣고 제 수업 만족도 묻는 거랑 큰 차이 없어요. 딱히.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물론 수업 같은 경우는 나를 싫어하는 애가 일부러 들어가지고 일부러 막 1점 막 누르고 선생님 싫어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론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연구에서 이론은 뭘까? 이론은 조금 더 나중에 수업 시간을 하면서 잠깐 좀 이야기 되겠지만 앞에서 질문 가설을
도출하게끔 하는 틀입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까 봅시다. 뭐 라면과 살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론이 될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칼로리 관련 이론. 뭐 생물은 음식물을 섭취하면 단백질과 뭐 이런 작용 때문에 어떤 지방과 단백질이 늘어난다는 하나의 의학 이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론을 보고 이러한 질문을 만들어내겠죠. 혹은 어떤 인간의 생물학적 영양 요소를 봤을 때 어떤 뭐 남성이 여성보다 뭐 더 지방 축적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혹은 뭐 반대다. 했을 때 그런 걸 봤을 때 당연히 라면도 하나의 뭐 음식이니까 그 이론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이러한 연구 모형을 도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일종의 이정표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론 역으로 연역,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납 연역의 개념을 조금 아시면 좀 편한데 뒷부분은 좀 몰라도 돼요. 이론을 따라서 나의 질문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설이 설정되는 것을 연역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연역. 연역 알죠? 뭐 소크라테스 뭐 이야기 나오는 거. 연역 기법이에요. 보통 그래서 양적 연구가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특정 현상이나 뭐 이런 것이 또 없이 그냥 어떤 자료 혹은 현상 어떤 걸 봐요. 예를 들어서 막 아마존에 막 가서 아마존에 막 사람들 사는 걸 보고 아마존에서 누구들은 이런 것을 A라는 것을 통해서 B라는 것을 하구나. 대표적으로 레비스트라우스의 슬픈 열대 같은 그 민족학지 책을 보면 거기서 이제 그 레비스트라우스 이론에서 교환 이론 같은 게 많이 도출됐는데 어떤 부족과 부족 안에서 자원을 교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핵심이 결혼이었어요. 부족 간의 결혼. 결혼을 왜 같은 부족 내 근친혼에 하는 게 아니라 타 부족끼리 하고 타 부족 간에 가면서 그 여성을 결혼시키면서 많은 어떤 그런 물건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막 주고받냐는 걸 통해서 보니까 그걸 통해서 부족의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결혼이 부족 발전의 어떤 기본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세우겠죠. 여성의 결혼이라는 메커니즘은 부족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된다. 그런 가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건 뭐다? 기납이에요. 현상을 보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연구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런 유는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많이 도출됩니다. 즉 양적 연구, 물론 양적 연구도 이렇게 기납적으로 할 수 있고 질적 연구도 이렇게 연역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연구 방법과 스타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드시 뭐 질적 연구가 기납만 해야 된다, 양적 연구가 연역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지만 주로 나오는 형태나 방법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아까 했던 이야기라서 뭐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올라갈게요. 자, 뭐 어느 정도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1강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과학적 탐구에 대한 방법이에요. 왜? 원인과 결과. 이걸 내가 왜 하려고 하면 실험은 철저할 정도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다? 내적 타당도라고 불러요. 뭐다? 원인과 결과를 말할 때 원인과 결과 아까 말했던 코잘리티라고 이야기하죠. 인과성 같은 말로 내적 타당도 영어로는 잠깐만 internal validity죠. internal validity internal validity 내적 타당도 causality라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국말 다르지 뭐 표현이 다르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을 지금 다르게 쓰는 겁니다. 내적 타당도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즉 실험이라는 것은 철저할 정도로 이 인과성을 증명해내기 위해서예요. 인과성을 증명한다는 것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실험을 하게 되면 이 수많은 요인들이 통제가 돼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어찌되었든 요런 이야기, 요런 것들. 오늘 좀 이야기 좀 길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를 전반적인 내용 뭐 쭉 오면서 이런 이야기 했던 이유들은
어떤 방법론 이야기, 실증주의 이야기 하려고 했던 거고, 이 실증주의에서 연구 방법론에 도출되었고, 이 연구 모형이란 기본적으로 연구 질문, 가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연구 모형이라는 건 되게 간단해요. 그냥 나의 질문을 이렇게 가설화 시키는 것이 연구 모형이고, 이 연구 모형이라는 것은 과학적 방법 안에서 증명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대부분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한 이거는 진짜 명백한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러한 과학적 방법론, 다시 말해서 원인과 결과, 코잘리티, 내적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 모형의 검증을 통해서 나온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믿고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 이 정도 수업을 할까 합니다. 벌써 좀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여러분과 좀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질려할 것 같아서 조금 빨리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다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업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